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일부가 닫힌 그날 말이다. 그날 아침 쑥차 한 잔을 끓이고 막 마셨는데 매일 아침 뻐근한 무릎을 달래려고 마셨죠. 하늘은 차가웠고 창밖에는 축축한 밤비 냄새가 맴돌았던 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차를 베란다로 가져가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다. 내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정중해 보였지만 전혀 낯설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윤미자 씨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원 부동산을 대표하여 이 주택의 소유권이 전등기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전, 소유권 이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을 팔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 틀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여전히 천천히 나에게 종이 한 뭉치를 건네주었다. 4월부터 토지 대장 등기에 등록한 거래 완료 확인서라는 걸 알고 나서 아들이 판매자가 됐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훈, 이름이 가슴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종이를 펼쳤다.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글자도 짧았고 문장도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행간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소유권 이전, 대금 수령, 담당자, 윤지훈.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이인데.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옷을 2겹이나 입고 있었는데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문간에 앉아 마치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으면 진실이 바뀔 것처럼 여전히 종이에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기억해냈다. 1년 전 지훈 씨는 제게 서류 뭉치를 주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돈을 빌리지 않으려고 임시 위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집을 잃을까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이 집을 너무나 사랑하며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어리석게, 맹목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30년 동안 청소해온 마당 한가운데 예전에 집이라고 불렀던 집의 퇴거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저에게 왜 집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강해서가 아니라요. 한 가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종이 한 장으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을 수 있다면 나도 다른 종이 한 장을 써서 그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요. 언제 넘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다만 순식간에 모든 게 흐릿해졌다는 것만은 기억해요. 땅은 차가웠어요. 계단에 남겨진 가느다란 햇살에 손이 닿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미자 씨, 왜 그러세요? 길 건너편 이웃 황 할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생일마다 할머니께 미역국을 가져다 드렸는데 오늘은 할머니가 저를 안아 올려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깨를 흔들어 주셨는데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고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몸과 귀가 온통 고요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두운 불빛, 팔을 찌르는 바늘 소리,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기억납니다. 간호사가 친척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지훈입니다. 황 할머니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상해. 2번째 전화, 같은 소리. 3번째 전화, 똑같은 차가운 목소리. 안심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락 가능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텅 빈 마음으로 얼룩덜룩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를 낳던 날
나는 피를 많이 흘려 거의 죽을 뻔했다. 여전히 첫 아이를 보기 위해 눈을 뜨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 3번이나 불렀지만 그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젊은 간호사가 내 손을 담요에 얹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야간 보육이 필요하신가요? 아이가 오시나요? 나는 침묵했다. 잠시 후 아이는 돈 벌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마치 내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깨달았어. 더 이상 내 집이 없어. 아이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고통을 알고 있었지. 병원에서 보낸 둘째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천장은 내 마음속에 빈 공간처럼 하얗게 빛났어. 나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반대편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할머니가 딸에게 죽을 떠먹이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아이가 오는 것을 보자 눈은 환하게 빛났다. 그냥 작은 숟가락으로 먹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부인은 행복으로 가득 찬 눈으로 빙그레 웃었다. 나는 돌아섰다. 질투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훈이의 번호를 눌렀다. 알고 있었는데도 알면서도 그 전화는 결국 침묵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B. 현재 전화를 걸 수 없는 번호입니다. B. 여전히 똑같은 기계음이었다. 무표정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변함없이. 수화기를 가슴에 내려놓았고 눈물이 양쪽 관자놀이를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내 졸업식 날 나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손바닥이 마비될 때까지 손뼉을 쳤지. 내 결혼식 날 나는 내 아버지와 결혼하기 위해 지참금을 마련하려고 금을 팔았지. 지금 나는 여기 누워서 귓가에 엄마라는 말을 귓가에 맴돌기만을 바랐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어쩌면 내가 정말로 널 내 삶에서 지워버린 건지도 몰라. 그리고 넌 단 한 번도 나를 버릴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필사적으로 울었다. 집을 잃어서가 아니었다. 병원에 혼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나는 조용히 두 손으로 몸을 지탱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처음으로 노인법 전문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했다. 전화를 걸어 응답을 기다려. 안녕하세요. 윤미자입니다. 아들이 대신 서명해달라고 한 서류 때문에 집을 잃었습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 집을 되찾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집에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 때문에 집을 되찾고 싶은 게 아닙니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청춘을 보낸 곳이니까요. 복수해서 이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삶에서 낯선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집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퇴원 일주일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충분한 증거도 있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것을요. 한 변호사는 젊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물었다. 아들이 준 문서 사본이 있나요? 나는 계약서 사본을 건넸다. 그는 조용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 즉 모든 조건을 읽고 이해했다는 부분에 이름을 쓰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 증명서, 제 이름으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 작년에 아들이 보낸 걱정하지 마, 집은 여전히 내 거야 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협상 초대장을 보냈다. 지훈이 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낯선 사람처럼 차가웠다.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직접 서명한 거예요. 뭐가 문제죠?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에서 당신이 노인의 무지를 이용했다고 판결한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훈이 복도에서 나에게 으르렁거렸다. 왜 이 일을 그렇게 크게 떠드는 거야? 날 망신 주고 싶은 거야?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직접 바라보았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은 예전처럼 낯설지 않았다. 어느 날 빌린 방의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지훈이었다. 비쩍 마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어두웠다. 하지만 말을 잃게 만든 것은 그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엄마, 용서해줘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사업은 망했고, 친구들은 저를 등졌고, 아내는 저를 떠났죠. 제가 틀렸어요. 제가 나쁜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제 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날을 꿈꿨다.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와 두 손을 꽉 잡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날. 그리고 지금 그가 여기 있었다. 내 앞에. 울 뻔했다. 하지만 눈물을 삼켰다. 그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이렇게 패배한 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저녁을 먹으러 갔다. 나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미역죽을 끓였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했던 날들과 차에서 잤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남은 전부이며 돌아갈 집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착한 내 아들로 돌아올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내일 소송을 취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자 이모님, 지금 당장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지훈이가 오늘 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포기 계약서와 새 위임장을 다시 써달라고 했어요. 자녀를 다시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또 재산 조정을 위해 저축계좌 이체 내역을 첨부해달라고 하셨죠. 지훈이가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화기를 쥔 내 손이 더욱 굳어졌다. 잘못 들은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물었지만 한 변호사의 대답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필요하시면 녹음해두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방으로 들어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똑같은 눈빛, 똑같은 얼굴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법을 아는 그 얼굴이었다. 더 드실래요? 계란 좀 가져다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송 서류를 들고 조용히 하숙집을 나섰다. 그러자 심장이 덜컹거리는 것을 멈췄다. 예전에는 용서가 어머니의 본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하신 모든 일들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본능이 없어졌어.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끝내고 싶어. 법에 따라, 옳은 일에 따라,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 지우는 무릎을 꿇고 사과한 후 메일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개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을 철회해 주세요. 엄마, 제게 남은 마지막 사람이 엄마예요. 그 다음에는 비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고소하다니 기분 좋니? 저는 당신의 친자식인데 어떻게 참을 수 있니? 마지막에는 평범한 척하는 것이었다. 오늘 비 오는데 죽 먹었어? 병원비 필요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읽었어요. 답장도 없고요. 삭제도 없고요. 화도 안 냈어요. 그냥 더 할 말이 없어요.
평생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느라 바쳤어요. 하지만 그가 그 교훈을 깨닫는 걸 기다릴 만큼의 삶은 없어요. 그래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망설임 없이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래도 전기세, 재산세, 20년 전 거실 사진을 건넸습니다. 아직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나요? 기억을 위해 간직하는 게 아니야. 이 집이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간직하는 거야. 누구도 이 집을 뺏어갈 권리는 없어. 내 이웃인 황 여사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자, 정말 할 거야? 살과 피가 섞인. 나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차를 끓여 천천히 컵에 따르고 떨림 없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만약 저게 살과 피였다면 어머니 몰래 집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첫 혈관을 잘랐을 거야. 저는 그 상처를 막았을 뿐이야. 더 이상 사과를 기다리지 않아. 왜냐하면 더 이상 사과를 들어야 할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야. 저는 그저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여자일 뿐이야. 그날 말지도 비도 오지 않았어. 특별할 것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지만 나에게는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진실과 마주한 날이었지. 나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훈이 이미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훨씬 야위었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다. 각 항목을 분석하며 계약서에 서명할 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재산세를 내고 매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본 주택의 소유권은 원고 윤미자 씨에게 반환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울고 있다면 여전히 그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이해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배신당할 자격이 없다고 설득해야 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지훈이 갑자기 일어섰다. 엄마, 그냥 오해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서류 작업일 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법정 경찰이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발버둥 치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가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결과에 직면한 한 남자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로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섰다. 내 뒤에서 문이 닫혔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는 지훈만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빈 의자 하나가 있었다. 어머니가 용서하기 위해 앉아야 했던 그 의자였다. 재판 일주일 후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 돌아갔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침묵 속에 떠났다. 이제 내가 먼저 문을 닫고 싶다. 낡은 액자를 닦았다. 지훈이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훈이를 위해 들여준 스웨터를 포장했다. 다른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지훈이가 TV를 보던 의자, 읽지 않았던 책장,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았다. 찻주 전자와 컵 세트, 그리고 반납된 소유권 증명서만 가져왔다. 판매 팻말이 걸려 있었다. 한 젊은 부부가 그곳을 보러 왔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곳을 곧 태어날 처사이를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을 누군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해줘.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야. 다음 날 오후 지훈이가 왔다. 나는 알았다. 이웃들이 전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문 밖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나는 그를 만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약속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오늘은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바닷가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집 근처 꽃꽂이 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여 집을 판 돈 전액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노인 여성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집에서 밀려난 한 여자일 뿐입니다.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과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를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잃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삶을 살죠. 저는 남은 인생을 원망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코니 아래 하얀 국화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입니다. 한때 내가 삶의 이유라고 불렀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자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뻔했던 이유. 앞치마에 손을 닦고 휴대폰을 켰다. 사진 한 장, 인사도 사과도 없었다. 그냥 웨딩 사진이었다. 지우는 밝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다. 그의 옆에는 아주 어린 소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꽃아치 아래 서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고통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진 아래에는 몇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재혼했어요. 와주세요. 엄마, 다시 와줄 수 있어요? 몇 분 후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밖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와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관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았다. 바닷바람이 내 눈에 스며들어 따끔거렸지만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그 시선에는 내 그림자가 없었다. 괜찮아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년 생일이 기억난다. 나는 병원에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꽂고 조용히 불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때는 평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넘겨지는 것을 지켜보라고 나를 초대했다. 사진은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은 내가 혼자 앉아 사진의 대답을 기다리던 밤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냥 엄마 이리 와라고 말했다. 나는 지우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한 단어씩 천천히 쳤다. 얘야, 엄마는 화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아. 엄마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너를 용서해왔어. 하지만 놓아주기도 했지.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와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어. 행복하길 바랄게. 그걸로 충분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망설임 없이.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껐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끝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발코니에 앉아 멀리서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 아무도 내 강인함을 목격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나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언젠가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희망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때 마이너스 엄마는 미소를 지을 것이다. 행복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들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난 내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 하지만 내 결혼식에는 참석했지. 나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사이에서 오늘까지는